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닷속 깊이 잠수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어둠 속에서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자연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조각된 계단, 벽, 그리고 존재할 수 없는 단상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1985년 일본 요나구니 섬 해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역 다이빙 투어 운영자 키하치로 아라타케는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에 도전할 만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요나구니 섬 주변 해역은 항상 귀상어를 만나고 싶어 하는 다이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라타케가 발견한 것은 어떤 해양 생물보다 훨씬 더 특별했습니다. 그가 수면 아래 약 25m 깊이로 내려갔을 때 그의 눈은 해저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석조, 테라스와 구조물들을 포착했습니다. 그 형성물들은 그가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각도, 평평한 표면, 그리고 의도적인 기하학적 패턴으로 보이는 것들이 약 5,000제곱미터의 면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십 년이 걸릴 미스터리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우리 시대에 가장 논란이 많은 고고학적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발견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는 단지 수중 구조물의 존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새겨져 있던 것들 때문입니다. 고대의 상징, 문자, 그리고 알려진 어떤 인간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는 문자 체계였습니다. 이 문자 체계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보다 2000년 이상 앞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문명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는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행성의 첫 번째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장 초기 형태의 의사소통을 개발하는데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 아라타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발견된 것이 수백만 년에 걸쳐 해류와 침식에 의해 조각된 단순한 자연 암석 형성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다이버들이 이 장소를 방문하고 해양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증거는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도구 자국, 의도적인 건설 기술, 그리고 자연에서는 단순히 발생하지 않는 건축학적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균일한 계단 높이를 가진 계단과 주요 방향으로 완벽하게 평평한 단상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복잡한 도시 정착지에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로와 구멍들이었습니다. 류큐 대학교의 해양 지질학자 기무라 마사아키 박사는 이 구조물들을 연구하는 데 2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류큐 제도 주변에 100개가 넘는 수중 유적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구니 구조물들은 가장 인상적이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주 기념물은 길이가 약 250m, 내어비가 120m에 이릅니다. 일부 부분은 27m 높이까지 솟아 있습니다. 그는 이 건설의 정밀도가 자연적인 과정보다는 인간의 개입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고학계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구조물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견된 신비한 비문들입니다. 이 상징들은 일본 한자, 중국 문자 또는 알려진 다른 고대 아시아 문명의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 또는 인더스 계곡 문자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상징들을 이스터섬의 신비한 롱고롱고 문자와 연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사점은 기껏해야 피상적입니다. 이 문자들은 표의 문자로 보입니다. 즉, 각 상징이 개별 소리보다는 완전한 단어나 개념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대의 문자 체계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문자들의 특정 형태는 우리의 고고학 기록에 있는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 구조물들의 연대입니다.
만약 기무라 박사와 다른 여러 연구자들이 믿듯이 이것들이 실제로 인공 구조물이라면 이 지역이 해수면 위에 있었을 때 건설되었어야 합니다.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지역이 마지막으로 육지였던 시기는 마지막 빙하기 동안이었습니다. 빙하기는 약 10,000년에서 1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 시간대는 이 기념물들의 건설 시기를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최소 5,000년 전, 그리고 가장 초기의 수메르 쇠기 문자보다 약 7,000년 전으로 추정하게 합니다. 그 함의는 엄청납니다. 이는 주류 고고학이 인간이 여전히 작은 수렵 채집 공동체에서 살았다고 말하는 시기에 기념비적인 건축과 문자 소통이 가능한 고대 문명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기묘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2012년 첨단 수중 스캔 기술을 사용하는 해양 고고학자 팀이 주 구조물 아래에서 추가적인 방들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들은 깊이와 붕괴 위험 때문에 일반적인 다이빙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중 음파 탐지기 영상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공간들을 드러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캔 결과 외부 표면에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비문으로 덮인 벽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 문제와 유적지 보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방들에 대한 추가 탐사를 제한했습니다. 이 결정은 내부에 진정으로 혁명적인 어떤 것이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부채질했습니다. 이는 당국이 그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하고 싶을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독립 연구자들은 요나군이 기념물에 대한 정부 개입의 방식이 처음부터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문서화되며 광범위하게 발굴되고 연구되는 일본의 다른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와는 다릅니다. 요나군이 구조물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박물관 전시회도 연구를 위한 국제회의도 없으며 잠재적으로 획기적인 발견에 비해 놀랍도록 적은 학술 문헌만이 존재합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러한 침묵이 의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 물속에서 발견된 것이 너무나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확립된 역사적 서술과 전 세계의 종교적 신념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질학적 맥락을 고려하면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요나구니가 위치한 류큐 제도는 지진과 쓰나미에 취약한 판 경계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10,000년 전에 이곳에 문명이 존재했다면 빙하기가 끝나면서 발생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문명의 증거가 다른 곳에서는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인근 섬이나 아시아 본토에서 그들의 문화 유적을 찾지 못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답은 우리가 올바른 장소를 찾지 않았거나 대부분의 증거가 바다 밑에 잠겨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개방적인 연구자들에 의해 점점 더 고려되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문명이 전적으로 인간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혹은 인간이 아닌 지능으로부터 지식과 도움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기념물에서 발견된 문자는 일부 언어학자들이 당혹스럽게 여기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초기 문자 시도였어야 할 것에 비해 너무 정교하고 너무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수세기에 걸쳐 단순한 그림 문자에서 시작하여 점차 추상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요나군이 문자는 원시적인 선례가 없으며 점진적인 발전의 증거도 없습니다. 마치 완전히 형성된 형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잃어버린 장을 시사하거나 외부 지식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요나군이 문자가 왜 그렇게 논란이 많은지 이해하려면 문자 자체의 본질과 언어 체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원전 3200년경의 수메르 쇠기 문자나 거의 같은 시기의 이집트 상형 문자와 같은 가장 오래된 알려진 문자 체계를 보면 그 진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태양 그림이 태양을 의미하고
집 그림이 집을 의미하는 단순한 그림 문자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림들은 더욱 추상화되었고 원래의 의미를 넘어 소리와 개념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수세기가 걸렸으며 모든 단계에서 고고학적 증거를 남겼습니다. 요나구니 문자는 이러한 패턴에 맞지 않습니다. 기무라 박사가 비문의 상세한 사진을 언어학자와 암호학자들에게 처음 가져갔을 때 그들의 초기 반응은 혼란과 불신이었습니다. 이 상징들은 성숙한 문자 체계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명백한 문법 구조, 구문을 시사하는 반복 패턴,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세기가 걸리는 복잡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문자의 초기, 더 단순한 버전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완전히 발전된 언어를 어떤 연습이나 진화 기간 없이 돌에 새겨 넣은 것과 같았습니다. 요나군이 비문을 연구한 도쿄대학교의 언어학자 나카가와 히로시 교수는 2015년에 놀라운 관찰을 했습니다. 그는 상징들의 빈도 분포가 지프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자연어에 적용되는 수학적 원리입니다. 가장 흔한 단어는 두 번째로 흔한 단어보다 대략 2배 더 자주 나타나고 세 번째로 흔한 단어보다 3배 더 자주 나타나는 식입니다. 이 패턴은 화자나 작가에 의한 실제 사용을 통해 진화한 진정한 언어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요나군이 문자가 이 패턴을 따른다는 사실은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한 공동체에서 사용된 실제 기능적인 언어였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문자 체계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연구자들이 천문학적 상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념물에 기록된 수백 개의 문자들 중에서 천체와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하위 집합이 있습니다. 일부 상징들은 별자리와 유사한 패턴으로 배열된 별처럼 보이는 것을 명확히 묘사합니다. 다른 상징들은 태양이나 다른 천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사형 선을 가진 원형 물체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점은 천문학자들이 이 별 패턴을 분석했을 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을 고려할 때 그들 중 여러 개가 약 12,000년 전 밤하늘에 나타났을 실제 별자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정밀성은 주류 고고학에 혼란을 줍니다. 있는 천체 역학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장기적인 천문 관측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념물들을 만든 고대 문명은 수세대에 걸쳐 별을 추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 자전축의 흔들림으로 인해 밤하늘의 위치가 수천 년에 걸쳐 변한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천문학적 정교함은 수천 년 후에 바빌로니아인과 같은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려진 역사보다 수천 년 앞서 태평양 아래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발견은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연구팀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이 문자를 해독하려 시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천 장의 비문 이미지를 신경망에 입력했습니다. 이 신경망은 언어적 패턴을 식별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약 340개의 고유한 문자 또는 음소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분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300에서 400개의 문자는 중국어나 마야 상형 문자와 같은 표 문자 체계에서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각 상징이 단어나 개념을 나타냅니다. 영어와 같은 알파벳 체계는 훨씬 적은 수의 문자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40가의 사이입니다. 340개의 문자가 시사하는 복잡성은 추상적 사고와 복잡한 문법을 가진 문명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를 동반하는 정교한 구어체 언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연구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연구팀이 인공지능에게 요나군이 문자와 다른 알려진 고대 문자 체계 간의 유사점을 식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알고리즘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미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세 가지 고대 문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고대 파키스탄과 인도의 인더스 계곡 문자였습니다. 이스터섬의 롱고롱고 문자도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미합 중국 남서부에서 발견된 수천 년 전의 특정 암각화와도 비슷했습니다. 이 문자 체계들은 서로 알려진 역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대륙, 다른 시기,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통계 분석에 따르면 그것들은 우연을 넘어서는 구조적, 상징적 유사성을 요나구니 문자와 공유합니다. 이 발견은 수십 년 동안 비주류 고고학계에서 순환했던 논란이 많은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바로 모 문명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이론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전에 고도로 발전된 글로벌 문명이 존재했음을 제안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문명을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또는 미우라고 부릅니다. 이론적 틀에 따라 이름은 달라집니다. 이 문명은 전 세계에 식민지나 전초 기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양만에서 12,000년 전 재앙적인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주요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흩어진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지식 조각들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갔습니다. 인느 메소포타미아, 인도, 이집트, 그리고 아메리카의 고대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자들의 유사성은 잃어버린 모어의 잔해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립된 지역에 보존되다가 결국 사라진 것입니다. 주류 고고학자들은 이 이론을 유사과학으로 일축합니다. 그들은 고대 문자들 간의 유사성이 인간인지의 보편적 패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단순한 개념이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제한된 방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빗살이 있는 원은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권에서 태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물결 모양의 선은 물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러한 수렴적 발전은 공유된 기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 문명 이론의 지지자들은 유사성이 이러한 단순한 그림 문자 표현을 넘어선다고 지적합니다. 그것들은 문법 구조, 상징 조합, 그리고 텍스트 배열에서의 수학적 비율을 포함합니다. 이는 수렴 진화로는 설명하기 더 어렵습니다. 이 이론에 자신의 명예를 건 한 연구자는 사라 호프만 박사입니다. 그녀는 암호 언어학자이며 이전에 다양한 정부와 기관을 위해 고대 문자 해독 작업을 했습니다. 2019년에 그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요나구니 문자가 텍스트 자체에 인코딩된 수학적, 천문학적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문자 내의 특정 반복 패턴이 중요한 천문학적 숫자와 일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약 365일의 태양년, 약 29.5일의 음력월이었습니다. 심지어 플라톤년 또는 대년에 대한 지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인 대략 25,800년 주기입니다. 만약 호프만 박사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이는 요나군이 문자의 창조자들이 고대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의 천문학 지식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지식을 소유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일일 및 연간 주기뿐만 아니라 광대한 우주시계를 이해했습니다. 이 시계는 관찰하고 계산하는 데 수천 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수준의 지식은 여러 세대에 걸친 과학 프로그램과 영구적인 천문대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수세기 동안 과학적 정보를 가치 있게 여기고 보존하는 문화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문자, 수학, 그리고 제도적 연속성을 갖춘 선진 문명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만여 년 전에 존재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시기는 인류가 원시적인 수렵 채집인이었고 막 농업을 실험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문자에서 셈 체계로 보이는 것을 조사할 때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여러 비문에서 숫자 표기법을 암시하는 패턴으로 반복되는 상징들의 연속체가 나타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십진법 셈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했던 60진법 체계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1분에 60초 그리고 1시간에 60분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국적인 해석은 제임스 우 박사라는 수학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요나군이 문자가 10진법과 20진법 수학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이중셈 체계를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체계는 매우 정교할 것이며 진보된 계산 요구를 가진 문화를 시사할 것입니다. 아마도 무역, 천문학 또는 공학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비판자들은 연구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심리학자들이 아포페니아라고 부르는 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없는 것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인식하려는 경향입니다. 충분한 상징들이 있고 의미를 찾으려 결심하면 인간의 뇌는 무작위 데이터에서도 패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비판입니다. 책임감 있는 연구자들은 항상 이러한 경향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되는 패턴들이 무작위적인 우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 다수의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질학, 언어학, 천문학, 그리고 수학 분야의 증거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요나군이 기념물은 실제하고 고대적이며 알려지지 않은 선진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의 수렴은 단순한 패턴 찾기로 일축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발견이 인류 역사에 확립된 서사에 도전할 때 그것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출처로부터 저항에 부딪힙니다. 요나군이 기념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85년 최초 발견 이후 특이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접근이 제한되고 연구가 제약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유적지의 중요성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은폐에 대한 추측을 부채질했습니다. 은폐라는 용어가 종종 음모론의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이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한 이상한 정부 및 기관 행동에 문서화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2003년에 기무라 박사는 일본 문부과학성에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첨단 수중 로봇을 사용하여 요나군이 유적지에 대한 포괄적인 고고학적 발굴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제안에는 구조물의 상세한 3차원 지도를 작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조각의 연대를 파악하기 위한 퇴적물 분석과 음파 탐지기로 탐지된 수중방에 있는 비문을 조사하기 위한 특수 장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상세한 설명 없이 자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가 그 해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러한 거부가 이상했던 점은 같은 문부과학성이 수많은 다른 고고학 프로젝트의 자금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들은 훨씬 덜 중요했고 중요한 발견의 잠재력이 훨씬 낮았습니다. 기무라 박사는 2005년에 다시 제안서를 제출했고 2008년에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매번 국제 연구자와 기관의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번 그것은 거부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자금은 본토의 전통적인 고고학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중요한 발견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잘 문서화된 역사시대를 조사하는 여러 프로젝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요나군이 기념물에 대한 진지한 과학적 조사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압박받았을 때 문부과학성 관계자들은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 제약과 육상 고고학에 집중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소수의 관찰자들만을 만족시켰습니다. 2012년에 수중방들이 발견되었을 때 상황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발표 후 몇 주 이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요나군이 기념물 주변의 다이빙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안전 문제와 관광객에 의한 유적지 훼손 방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뿐만 아니라 연구팀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로의 탐사를 계획하고 있던 여러 국제 연구 그룹은 허가가 거부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기무라 박사 자신도 미확인 보안 문제를 언급한 익명의 관계자들에 의해 추가적인 방 탐사를 단념하도록 권고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훨씬 더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양한 연구 웹사이트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 있었던 비문 영상과 사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유했던 연구자들은 요청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때로는 우호적이었고 때로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요청은 자료를 공개 접근해서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암호 언어학자 호프만 박사는 자신의 대학이 연구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를 받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항의는 그녀에게 직접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과장으로부터 이 주제에 대한 출판을 중단하고 이전 연구 분야로 돌아가도록 강력히 권고받았습니다. 그녀가 거부하고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학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별적이었다면 우연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수십 년에 걸쳐 여러 기관과 정부가 관련된 패턴을 형성합니다. 요나군이 발견의 함의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일본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고대 미스터리 전시회에 요나군이 기념물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관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한 큐레이터는 비공식적으로 그 주제가 너무 논란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주류 고고학은 그것이 의미할 수 있는 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에 한 주요 다큐멘터리 제작 회사가 이 유적지에 대한 시리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연 형성 이론을 인공 구조물 이론과 동등하게 제시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실제로 유적지를 방문하고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공 구조물 이론에 크게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정부와 기관들은 왜 요나군이 발견을 억압하거나 축소하려 할까요? 가장 온건한 설명은 단순한 제도적 보수주의입니다. 학계와 정부 기관은 통용되는 역사의 급진적인 수정에 자연스럽게 저항합니다. 인간 발전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력이 쌓였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직업적 정체성과 유산에 위협적입니다. 만약 요나군이 기념물이 실제이고 보이는 것처럼 오래되었다면 수십 년간의 고고학 이론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교과서와 교육 과정을 다시 쓰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할 거대한 제도적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조사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는 더 불안정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한 이론은 비문의 특정 종교적 또는 문화적 내러티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 문자가 다양한 종교 전통의 창조 사건에 할당된 시기 이전에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존재했음을 밝힌다면 신학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공동체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본은 신도 전통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는 일본 열도와 민족의 신성한 기원에 대한 믿음을 포함합니다. 일본은 또한 자체의 우주론적 시간표를 가진 불교와도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확립된 종교적 역사와 모순되는 발견은 정부가 피하고 싶어 할 사회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더 실용적이며 영토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위치한 오키나와를 포함한 류큐 열도는 복잡한 정치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들의 정당한 소유권과 일본 본토로부터의 자율성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분쟁이 있습니다.
만약 요나군이 기념물이 이 섬들에 토착했던 고대 문명의 잔존물로 증명된다면 이 지역의 더 큰 독립이나 특별 지위에 대한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심각한 고고학적 조사를 분리주의 감정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와 이 지역의 미군 이익 모두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군이 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저항에 대한 가장 도발적인 이론은 그 수중 공간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유적지에서 일했던 연구자들 사이에 퍼지는 소문에 따르면 그 공간을 드러낸 음파, 탐지 영상이 그 안에 있는 물체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물체들은 알려진 고대 유물과 일치하지 않는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밀 음파 탐지 데이터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거대한 결정 구조, 완벽하게 구형인 물체, 그리고 일부는 현대 기술에 비유하는 형태를 묘사합니다. 만약 그러한 물체들이 존재하고 회수되어 조사된다면 고대 문명과 우리가 연관 짓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적 능력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러한 기술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2021년에 독립연구자 그룹은 그 유적지에 비공식적인 짧은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제한으로 인해 해안 경비대 순찰이 뜸한 시기에 적절한 허가 없이 잠수했습니다. 그들은 비문의 비디오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문헌에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일부 영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을 때 즉시 일본 정부의 법적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해양 규정 위반 및 보호구역 무단 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상은 압수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압수되기 전에 그들은 일부 이미지의 저해상도 사본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저작권 주장과 플랫폼 정책에 따라 삭제되기 전까지 잠시 유포되었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수천 명이 본 이 이미지들은 비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글이라기보다는 기술도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에는 회로도나 청사진과 유사한 기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탐사를 수행한 사람들은 그 이미지들의 진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본 고해상도 파일에 대한 접근이나 적절한 법의학 분석이 불가능하여 검증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 당국이든 다른 주체든 누군가가 요나군이 기념물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학술 출판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주제에 관한 논문들은 유난히 엄격한 동료 심사를 거치고 자주 거부당합니다. 주류 언론의 유적지 보도는 피상적이며 종종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자들과 호기심 많은 대중이 직면한 질문은 이 저항이 확립된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예상된 마찰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더 의도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주장에 직면했을 때의 과학의 정상적인 신중한 회의론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기원과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발견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습니까? 그 답은 아마도 이러한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고 투명한 과학적 조사가 허용될 때까지 의혹은 계속 커지고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군이 미스터리 중 가장 논란이 많고 흥미로운 측면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기념물과 비문이 전적으로 인간의 기원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이 이론은 고대 인류 문명이 외계 방문자로부터 지식이나 도움을 받았다는 그럴듯한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더 극단적인 주장으로는 구조물 자체가 비인간 지능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즉시 환상으로 일축합니다. 그러나 증거와 기존 설명의 한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계 연결 이론이 특정 퍼즐을 설명합니다. 주류 고고학은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이론은 물론 추측성입니다. 시간 문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요나군이 기념물이 마지막 빙하기, 즉 약 10,000년에서 12,000년 전에 건설되었다면 그 지역은 해수면 위에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 문명이 초기 단계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시기에 기념물이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는 가장 오래된 영구 정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대략 같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정교함으로 고고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요나구니의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던 문명이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존재했다는 생각은 인류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시에서 고급으로 가정하는 선형적 발전이 틀렸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발전과 붕괴의 주기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문제 해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인류 문명이 시작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에리히 폰 데니켄과 제카리아 시친 같은 작가들에 의해 현대에 대중화된 고대 우주 비행 사이로는 외계 존재들이 고대의 지구를 방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초기 인류와 지식을 공유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지식 전달은 세계 각지에서 정교한 문명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설명한다고 이 이론은 말합니다. 또한 고대 민족의 놀라운 천문학 지식을 설명합니다. 알려진 접촉이 없는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피라미드 및 거석 구조물도 포함합니다. 요나군이 기념물도 그러한 개입의 예시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초기의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외계인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요나군이 유적지의 여러 특징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건축의 정밀성입니다. 일부 돌블록은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로 서로 맞물립니다. 이것은 현대 도구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정확도 수준입니다. 일부 측정에 따르면 플라에숑 표면은 50m가 넘는 넓은 면적에 걸쳐 평탄함을 보입니다. 이 평탄함은 2cm 미만으로만 변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밀성은 첨단 기술 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축 기술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구조물에 사용된 일부 돌은 200톤이 넘는 무게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블록을 옮기고 정확하게 배치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 문명에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물며 추정되는 빙하기 문화에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자체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요나군이 비문은 더 단순한 문자 체계에서 진화적 발전의 증거 없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지식이 내부적으로 개발되기보다는 도입되었다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요나군이 문자의 특정 기호들이 보편적인 상형 문자나 그림 문자와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기호들은 전 세계 다양한 고대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해, 물, 하늘과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기호들이 연결되지 않은 문명들 사이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입니다. 만약 이 기호들이 공통된 출처로부터 가르쳐졌다면 그것은 널리 퍼진 그들의 모습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 출처는 아마도 전 세계 초기 인류 공동체와 접촉한 외계 방문자들일 것입니다. 외계 연결 이론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증거 중 하나는 구조물의 천문학적 정렬에서 나옵니다. 키무라 박사와 다른 연구자들은 요나군이 기념물의 특정 특징이 천문학적 사건과 정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의 돌출된 벽은 약 10,000년 전의 동지 때 태양이 떠오르는 위치를 직접 가리킵니다. 다른 형태는 같은 시기에 오리온 자리 특정 별의 위치와 정렬됩니다. 오리온 자리는 고대 이집트 신화와 기자의 피라미드 배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고대 마야 천문학과 수많은 다른 문화의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이 별자리는 전 세계 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를 오리온 성계의 외계 방문자들이 초기 인류 문명의 역할을 했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음파 탐지기로 감지된 수중 공간은 외계 연결 이론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만약 이 공간들이 소문처럼 첨단 유물이나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면 알려진 고대 인류 문화에 귀속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 방들이 봉인된 지식 저장소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발견을 위해 외계 방문자들이 만든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일 것입니다. 이 개념은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지만 전적으로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자신들의 존재와 지식의 증거를 후대의 종족이 결국 발견하도록 남기고 싶었다면 이를 해저의 견고한 구조물에 봉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보존 방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구조물은 표면 풍화, 전쟁, 그리고 문화적 파괴로부터 보호받았을 것입니다. 더 젊은 문명이 수중 환경을 탐사할 만큼 충분히 정교한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목적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요나군이 복합단지는 실제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만약 그것이 인간의 도시였다면 고대 도시 중심지와 연관짓는 주거 공간, 저장실, 사원, 그리고 공공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물들은 주로 의식용이거나 주거 목적이 아닌 어떤 기능적인 방식으로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유적지가 항구 또는 무역 중심지였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서 플라에스폼은 부두 역할을 하고 수로는 선박을 위한 수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배치와 특징들이 이 해석과도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대한 이론들은 이곳이 천문대였거나 미지의 의식을 위한 재래의 중심지였을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심지어는 현재는 사라진 기술에 기반한 일종의 발전 시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목적이 일반적인 인간의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었다면 이는 외계 문명 개입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중 특히 수수께끼 같은 특정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징들 중에는 고대 일본의 환경에서 명확한 자연적 참조물이 없는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상징은 현대 관찰자들이 우주선이나 비행체로 해석할 만한 모양을 닮았습니다. 이것은 대칭적인 공기역학적 형태와 배기 또는 추진 요소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상징은 이중 나선 또는 나선형 계단 구조를 닮았다고 묘사되어 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DNA 분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DNA 분자에 대한 지식은 20세기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주관적이며 현대 지식의 영향을 받아 고대 상징에서 현대적인 참조를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들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닥터 호프만은 그녀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에서 별 지도 상징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상형 문자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별자리를 넘어선 성단 배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적으로는 여러 시스템과 그 관계를 보여주는 별 지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해석이 맞다면 이 상징들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을 넘어서는 지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항성계 사이의 우주여행 경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추측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고대인들이 우주를 여행하는 방문자들과 접촉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묘사된 우주적 지형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 스스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외계 문명 연관설은 요나구니를 건설한 문명이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공합니다. 만약 이 기념물들이 외계의 도움이나 지시로 만들어졌고 그 도움이 어떤 이유로든 철회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에 의존하던 인간 문명은 빠르게 퇴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요나구니 유적지가 인간 도시가 아니라 외계 방문자들의 전초 기지나 기지였다면 어땠을까요? 그곳의 폐쇄는 방문자들이 지구를 떠났음을 나타낼 뿐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빙하기가 끝나고 환경 조건이 변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문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계속 발전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독립적인 인간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국 떠나간 방문자들이 남긴 발자국이었습니다. 외계 문명 연관설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이론이 추측에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는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가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상징이 우주선이나 DNA와 닮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또는 현대적 관점으로 인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기는 하지만 천문학적 정렬은 고대에 존재했던 온전히 인간적인 문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히 더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정교한 건축, 거대한 돌, 복잡한 문자 등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독창성과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미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지능적이었고 단지 다른 지식과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대 인류의 업적을 외계의 개입 탓으로 돌리기보다 그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합니다. 이것은 타당한 비판이며 책임감 있는 조사는 비범한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존의 설명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계 문명 연관설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그것은 기존 고고학이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답변들이 추측에 불과할지라도 말입니다. 주류 과학이 요나군이 기념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언제 지어졌는지,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또한 문자가 무엇을 말하며 이 문명이 왜 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대한 이론들이 연구자와 대중 모두로부터 진지한 관심을 계속 끌 것입니다. 요나군이 기념물들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수중 유적과 유사한 의아한 특징을 공유하는 고대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정밀 공학, 천문학적 정렬, 그리고 고대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신비한 비문들을 보여줍니다. 이 유적지들을 함께 살펴보면 몇 가지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것들은 연결된 고대 글로벌 문명을 시사하거나 초기 인간 문화와 어떤 외부 지능 사이의 반복적인 접촉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비교 접근 방식은 요나구니가 단순한 변칙이 아니라 중요한 무언가를 나타낸다는 주장을 강화합니다. 앞서 언급된 튀르키예의 괭베클리 테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유적지는 거대한 조각된 석조 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정교한 동물 부조와 신비로운 상징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건설 시기는 대략 기원전 9500년으로 1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나구니처럼 이곳은 문명의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시기보다 수천 년 앞섭니다. 이 유적지는 조직적인 노동력, 진보된 석재 가공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그토록 거대한 프로젝트를 조율할 수 있는 동기부여적인 신념 체계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건설한 사람들은 유목 수렵 채집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괭베클리 테페의 기둥에 새겨진 상징들은 아직 결정적으로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요나군이 문자와 유사점을 언급합니다. 특히 특정 동물 및 천체 상징이 양식화된 방식에서 그렇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 볼리비아에 있는 티아후아나코의 신비로운 거석 유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티티카카 호수 근처 해발 거의 4,000m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는 최대 130톤에 달하는 정교하게 가공된 석자의 블록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일부 블록은 고급 야금 지식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구리 클램프를 사용하여 돌들을 고정했습니다. 티아후아나코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은 태양의 문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석조 아치형 입구로 복잡한 조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하학적 패턴과 상징으로 둘러싸인 중앙인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달력 시스템으로 해석했습니다.
티아우아나코의 연대 측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된 방법에 따라 1500년에서 17,000년까지의 추정치가 존재합니다. 이 유적지의 천문학적 정렬과 정밀 공학은 요나구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유명한 피라미드를 넘어 아비도스의 오시리온과 대스핑크스 근처 카프레 계곡 신전의 거석 블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거대한 화강감과 석회암 블록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부는 200톤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모르타르 없이 정교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주류 이집트학은 이 구조물들을 기원전 2500년경의 파라오 시대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대한 연구자들은 특징들이 훨씬 더 오래된 고대 유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아마도 왕조 문명보다 앞서며 이전 문화의 잔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구역들의 석재 작업 정밀도는 나중에 확인된 이집트 건축물보다 뛰어납니다. 이는 사라진 기술이나 이 구조물들의 다른 기원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요나구니 미스터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다른 수중 구조물들일 것입니다. 2001년에 쿠바 해안에서 음파 탐지 이미지가 대략 700m 깊이에서 거대한 기하학적 구조물로 보이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형들은 피라미드, 도로, 그리고 여러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퍼져 있는 건물들처럼 보이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수심이 문제인데 이는 구조물들이 빙하기 또는 그 이전에만 수면 위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잠재적으로는 10,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하게도 추가 조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쿠바 정부와 발견을 한 캐나다 회사는 철저한 탐사를 수행할 의지가 없거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유적지는 요나구니와 마찬가지로 주류 고고학계에서 대체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인도 해안의 드와르카 근처와 캄베이만에서도 유사한 수중 이상 현상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음파 탐지 이미지와 제한적인 탐사 결과 인공 구조물로 보이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벽, 기초, 그리고 거리나 운하로 추정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캄베이만 유적지에서 회수된 유물들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대략 기원전 7,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기존 역사에 따르면 문명 이전 시기에 해당합니다. 인도 연구자들은 이것들이 힌두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도시 드와르카의 유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도시는 바다에 잠겼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이 구조물들이 실제라면 이는 주류 고고학이 이 지역 최초의 도시 문화로 여기는 인더스밸리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남아시아의 발전된 문명 존재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육상 및 수중의 모든 유적지에서 놀라운 점은 건설 기술의 유사성입니다. 이는 광대한 거리와 수천 년이라는 추정되는 시간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납니다. 거대한 돌의 사용, 정밀한 절단과 결합, 천문학적 정렬, 그리고 해독되지 않은 문자나 상징의 존재가 전 세계 여러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것들은 유사한 문제에 우연히 유사한 해결책을 찾아낸 다른 문화들의 독립적인 발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깊은 선사 시대에 존재했으며 어떤 식으로든 사라진 연결된 글로벌 지식 및 문화 네트워크의 잔재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발전 설명은 우리가 기술과 지식의 놀라운 수렴 진화를 믿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일본, 튀르키예, 볼리비아, 이집트 등 다양한 지역의 문화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거대한 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 작고 다루기 쉬운 블록 대신 말입니다. 그들 모두 독립적으로 유사한 정밀 절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 모두 독립적으로 천문학적 정렬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구현할 지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들 모두 독립적으로 특정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우연의 일치들을 합치면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연결된 문화 설명은 고대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빙하기 또는 초기 신석기 문화에 일반적으로 귀속시키지 않는 정교한 항해 및 여행 능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는 그들 모두가 공통의 출처로부터 지식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이 공통 출처는 이 유적지들 이전에 존재했으며 그 건설에 영향을 미친 모 문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더 논란이 많은 아이디어들을 기꺼이 고려한다면 어땠을까요? 이 공통 출처는 전 세계 초기 인류 문화와 접촉한 외계 방문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에게 유사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쳤고 이것이 유사한 구조물들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이 고대 거석 유적지들 중 다수는 하늘이나 바다에서 온 신 또는 고도로 발전한 존재들에 대한 전설을 공유합니다. 이 존재들은 인류에게 다양한 예술과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수메르 문헌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하늘에서 와서 인류에게 문명을 가져다 준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토트 신이 문자 체계와 지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메소아메리카 전설에서는 케찰코아틀 또는 비라코차가 수염이 난 백인 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신들은 신비롭게 나타나 다양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힌두교 경전에는 고도로 발전한 지식을 가진 뱀 존재인 나가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마나라고 불리는 비행체로 하늘에서 내려온 다양한 신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들은 일반적으로 신화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 전설들이 진실의 조각을 담고 있을지 질문합니다. 이는 다른 문명이나 다른 세계에서 온 고도로 발전한 존재들과의 실제 접촉에 대한 문화적 기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구니에서 발견된 문자 체계는 이러한 이론들을 시험할 핵심 열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자 체계가 해독될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기록, 과학적 지식 또는 다른 민족이나 존재들과의 접촉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군이 비문에 대한 연구가 억압되는 듯한 현상은 연구자들과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큰 좌절감을 줍니다. 정답은 말 그대로 돌에 새겨져 읽히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고학계와 관련 정부 기관이 필요한 접근과 연구를 허용해야 합니다. 기무라 박사는 요나군이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관심과 보호 그리고 연구 자금이 확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유적지를 해당 지위에 지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발견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에 대한 추측을 부추기는 또 다른 흥미로운 누락입니다. 국제적인 인정과 보호 없이는 이 유적지는 자연적인 퇴화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무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교 고대 미스터리를 연구하는 소수의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요나구니와 세계의 다른 불가사의한 유적지들 간의 연결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 선사시대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인 시작에서 현대 국가로 문명이 서서히 발전했다는 편안한 선형적 서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요나군이 문자 체계의 혁명적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문자 체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문자 체계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필요, 지식, 그리고 인지적 정교함을 반영합니다. 요나군이 문자 체계는 만약 진짜이며 지질학적 맥락이 제시하는 만큼 오래되었다면 인류 역사의 그 시점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언어적, 인지적 발달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일부 연구자들이 이 문자 체계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언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시간 자체보다 오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의 언어 진화를 위해 설정한 시간표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현대 언어학은
언어 발달을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구어는 약 5만 년에서 10만 년 전 초기 인류 사이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수만 년에 걸쳐 더 단순한 의사소통 체계로부터 발전했습니다. 문어는 훨씬 더 최근의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예시는 기원전 3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어에서 문어로의 발달은 여러 인지적, 문화적 도약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소리를 기호로 추상화하는 것과 이러한 기호들이 표준화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이해가 포함됩니다. 또한 문자 체계를 가르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조직과 무역 또는 행정을 위한 기록 유지와 같은 실용적인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로 여겨져 온 수메르, 쐐기 문자 체계는 이러한 발달 과정의 모든 징후를 보여줍니다. 가장 초기의 쐐기 문자, 점토파는 단순한 행정 기록입니다. 이는 회계 목적을 위한 상품 목록과 숫자들이었습니다. 기호들은 그것이 나타내는 물체의 그림에서 명확하게 유래했습니다. 항아리 그림은 항아리를 의미하고 곡물 그림은 곡물을 의미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 상형 문자는 더욱 추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와 더 복잡한 개념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100년경 쐐기 문자로 쓰인 길가메시 서사시에 이르러서 이 문자 체계는 복잡한 서사, 감정, 그리고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정교한 체계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1000년 이상이 걸렸으며 모든 단계에서 명확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요나군이 문자 체계는 이러한 진화적 패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카가와 박사가 기호 빈도와 분포를 분석했을 때 그는 성숙한 문자 체계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실험적이거나 초기 단계의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자 체계는 개념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요소, 그리고 단어의 범주를 나타내는 한정사 등 모든 종류의 기호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3단계 복잡성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고 광범위한 연습을 통해 다듬어진 문자 체계에서만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는 후기 쐐기 문자나 고전 중국어 문자에서 볼 수 있는 정교함과 같습니다. 이는 서면 의사소통의 첫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문법 구조의 증거입니다. 자연어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순, 동사 활용, 명사 격변화 및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다른 특징들에 대한 규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법 규칙들은 문자 체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영어와 같은 알파벳 체계에서는 문법이 단어의 끝부분과 어순에서 나타납니다. 중국어와 같은 표의 문자 체계에서는 문법이 문자 조합과 문법적 입자의 사용에서 나타납니다. 언어학자들이 요나군이 비문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문법 규칙을 시사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기호들은 다른 기호들과 관련하여 특정 위치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과 같은 것을 시사합니다. 다른 기호들은 문법적 표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어 사이에 나타나 소유, 방향 또는 시제와 같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문법적 정교함은 인류의 첫 번째 문자 체계가 될 만한 곳에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문법은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한 아이디어를 전달해야 함에 따라 구어에서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합니다. 문자 체계가 문법을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구어가 이미 잘 발달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가들이 이러한 구조를 자신들의 문자 체계에 인코딩할 만큼 충분히 정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 언어학이 일반적으로 오랜 문학적 전통을 가진 문화권에 귀속시키는 언어적 인식 및 메타 언어적 사고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문자 체계를 전혀 개발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빙하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호프만 박사의 가장 논란이 되는 주장은 요나군이 문자 체계가 자연적인 인간 언어를 전혀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이 문자 체계의 특정 특징들은 인간,
사용을 통해 진화한 언어의 예상 패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시는 그녀가 최적화 문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연어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화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하면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어에는 불규칙성, 규칙의 예외, 그리고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영어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영어는 역사적 우연을 통해 발전한 일관성 없는 철자 및 발음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프만 박사에 따르면 요나군이 문자 체계는 너무 효율적이며 그 구조가 너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기호 조합은 예외가 거의 없이 일관된 패턴을 따릅니다. 빈도 분포는 자연어에 대한 지프의 법칙을 따르지만 거의 완벽하게 따릅니다. 있는 알려진 어떤 자연적인 인간 언어에서도 발견되는 것보다 분산이 적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러한 최적화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군이 문자 체계가 고도로 지능적인 창조자들이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의도적으로 설계한 인공 언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과는 다른 인지 패턴을 가진 출처, 즉 비인간 지능의 언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페란토나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인공 언어는 특정 설계의 목표를 가진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이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적화됩니다. 그러나 인공 언어를 만드는 것은 고급 수준의 언어학적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자연어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들의 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개선하려는 열망도 필요합니다. 빙하기 문명이 이러한 언어적 정교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프만 박사가 비인간 기원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주목한 또 다른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나군이 문자 체계에는 텍스트에 통합된 수학적 표기법으로 보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 체계가 텍스트 옆에 숫자 기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고대 문자에서 수량을 기록하는 데 흔합니다. 오히려 특정 비문들은 언어 기호 자체를 통해 표현된 방정식이나 수학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된 수학자인 우 박사는 수학적 연산을 따르는 반복적인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호 A 더하기 기호 B는 기호 C와 같다는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일련의 기호들이 다른 비문들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호들은 변하지만 수학적 관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요나군이 문자 체계는 언어와 수학의 전례 없는 통합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을 통일된 상징 체계로 다루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가 왜 이렇게 통합된 언어 수학 체계를 개발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그들이 일상적인 글쓰기에서 수학적 관계를 표현해야 하는 복잡한 계산과 과학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 정보를 기록하고 소통해야 했던 고도의 과학, 공학 또는 천문학을 가진 문명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더 추측적인 것입니다. 이 문자 체계가 언어 구조와 수학적 패턴 사이의 깊은 연결을 이해한 창조자들에 의해 이러한 이중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언어적 요소와 수학적 요소를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래머는 읽을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코드를 통해 복잡한 작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나군이 문자 체계는 의미와 수학적 연산을 동시에 표현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래밍 코드의 고대 아날로그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요나군이 연구 커뮤니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아이디어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 가설은 비문이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나 종교적 텍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설명서나 기술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의 옹호자들은 과정이나 절차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 비문들을 지적합니다. 기호들은 단계별 지침을 시사하는 순서로 나타납니다. 또한 조건문, 예를 들어 이것이면 저것과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반복적인 구조적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비문에는 텍스트와 함께 도표처럼 보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회 설명된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한 선 그림입니다.
보고된 바와 같이 만약 수중 공간에 더 광범위한 비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완전한 기술 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발견을 위해 보존된 기술 및 지식 체계의 문서화입니다. 이 비문에는 어떤 종류의 지식이 암호화되어 있을까요? 추측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천문학적 지식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행성 궤도 계산, 별의 위치, 우주 주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식은 수세기 동안의 관찰을 통해 취합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공학적 지식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기술, 재료 가공, 심지어 오늘날에도 가치 있을 수 있는 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식입니다. 몇몇 대담한 이론가들은 비문에 생물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고대 또는 외계 과학자들이 보존하고자 했던 생명과학 지식입니다. 이 문자를 해독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은 추측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비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요나군이 문자를 해독하는 열쇠는 이중 언어 비문을 찾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로제타 스톤과 유사합니다. 로제타 스톤은 이집트 상형 문자와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 이집트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요나군이 비문 어딘가에 미지의 문자와 알려진 언어로 동일한 텍스트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독이 가능해집니다. 또는 기호가 식별 가능한 사물이나 개념에 확실히 연결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기무라 박사는 그러한 이중 언어 단서를 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기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나타내는 사물의 조각상과 함께 나타나 일종의 그림, 사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중 동굴에 있는 비문을 포함한 모든 비문에 대한 포괄적인 문서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 퍼즐은 불완전한 채로 남습니다. 요나구니의 언어 미스터리는 우리의 가정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문자가 단지 수천 년 전에 발명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증거를 처음 발견한 시기가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고대 유적지가 바다 밑에 미발견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혹은 수마일에 걸친 퇴적물 아래에 묻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도서관과 기록이 자연재해, 전쟁 또는 단순히 수천 년 동안의 유기물 부패로 파괴되었을까요? 만약 요나군이 문자가 진짜 고대 문자라면 이는 우리의 역사적 연대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문자, 문명, 그리고 진보된 지식이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정이 틀렸다면 다른 얼마나 많은 가정도 틀릴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요나군이 유적이 진보된 고대 문명의 유물임을 가상적으로라도 받아들인다면 한 가지 분명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문명은 왜 이 수중 유적만을 남기고 다른 명확한 흔적 없이 사라졌을까요? 그 답은 지구의 지질학적, 기후학적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시기 중 하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빙하기의 끝과 그에 따른 대격변적인 변화입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는 것은 요나군이 문명의 사라짐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인 고대 진보 문명의 증거가 왜 그렇게 드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최종 빙기 최대기라고 불리며 약 2만 년 전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의 대부분을 덮었습니다. 해수면은 오늘날보다 약 120m 낮았습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물이 빙하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해안선은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현재 수중인 광대한 육지가 드러나 있었고 잠재적으로 사람이 살았을 수 있습니다. 요나군이 지역은 해수면 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육교로 아시아 본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바다로 분리된 지역을 가로질러 사람, 동물, 식물 종의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약 15,000년 전부터 지구는 지질학적 기준으로 급격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난화는 12,000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때때로 홀로세 기후,
최적기라고 불립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녹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해수면은 해안 문명의 재앙적이었을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특정 시점에는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해수면이 세기당 1m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해빙수 맥동 사건 중에는 단 수십 년 만에 수미터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양 자원과 교역로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진보된 문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에 위치한 모든 문명에게 이것은 종말과 같았을 것입니다. 해안에 번성하던 도시가 갑자기 바다의 침범에 직면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몇 세대에 걸쳐 물은 처음에는 느리게,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해안 지역은 침수됩니다. 바닷물이 담수원에 침투합니다. 농경지는 물에 잠깁니다. 사람들은 내륙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해안 정착지, 사원, 기념물을 상승하는 물에 버려야 했습니다. 만약 문명이 주로 해안에 있었다면 해양 문화가 자주 그렇듯이 그들은 인프라, 지식센터, 문화유산의 대부분을 잃었을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난민이 되어 자신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내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마주친 초기의 내륙 문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시 문명에 집중된 발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고대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설명합니다. 이는 빙하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진보된 수중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지만 내륙에서는 그 문명의 흔적이 거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인간 문명이 만에서 6천년 전쯤 놀라운 정교함으로 여러 지역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아마도 침수된 해안 문명의 난민들이 이 지역으로 지식을 가져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널리 퍼진 홍수 전설을 설명합니다. 성경의 노아의 홍수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아투라하시스 서사시,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만우의 힌두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중국, 아프리카, 태평양 섬 문화의 수많은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빙하기 말에 발생한 실제 홍수에 대한 문화적 기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면 상승만이 이 시기에 고대인들이 직면했던 유일한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빙하기의 끝은 극심한 기후 불안정, 화산 폭발, 그리고 어쩌면 외계의 충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지만 점점 더 받아들여지는 이론 중 하나는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약 12,800년 전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거나 북아메리카 상공에서 폭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는 북아메리카와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 이 시기의 얇은 퇴적층이 있습니다. 이 퇴적층에는 백금 농도, 미세 다이아몬드, 그리고 우주 충돌의 특징인 자성 구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충돌은 엄청난 양의 파편을 대기 중으로 던져 넣었을 것입니다. 이는 영거 드라이아스 한랭기라고 알려진 빙하기 조건으로의 갑작스러운 회귀를 야기했습니다. 이 한랭기는 10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충돌의 영향은 파괴적이었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폭발과 열은 충돌, 지대의 모든 것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그 후의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과 천연 식량원을 교란시켰을 것입니다. 특정 기후 조건에 의존하던 문명은 붕괴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은 요나구니 미스터리와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진보된 문명의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파괴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나구니 문화가 약 13,000년 전에 번성했다면 대규모 우주 충돌 사건이 그들의 문명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파괴했을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후 수천 년 동안 해수면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빙하기 이후 시기에 엄청난 홍수 사건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미줄라 대홍수는 빙하 호수를 막고 있던 얼음댐의 치명적인 붕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모든 강이 동시에 흐르는 것과 맞먹는 양의 물을 방출했습니다.
이 홍수는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거대한 지형을 침식시켰습니다. 이는 빠른 물 이동에 파괴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빙하가 녹고 붕괴하면서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대규모 홍수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안 문명은 점진적인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쓰나미와 홍수 사태에도 직면했을 것입니다. 이는 얼음댐이 붕괴되고 물과 퇴적물의 무게 분포 변화로 인해 수중 산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동안 화산 활동도 증가했습니다. 거대한 빙하 덩어리가 녹으면서 그 무게가 사라지자 지구지각이 융기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지각평형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지각 운동은 특정 지역에서 화산 및 지진 활동 증가를 유발했습니다. 일본을 포함하는 불의 고리는 특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은 단기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명을 파괴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 위험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요나군이 문명이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그리고 해수면 상승의 복합적인 타격을 받았다면 그들의 생존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암울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빙하기 동안 현재 수중에 있는 해안 지역에 진보된 문명이 존재했다면 그들의 파괴는 철저했을 것입니다. 도시와 구조물은 수몰되었을 것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의 수세기 동안 가혹한 조건이 이어졌습니다. 극적인 환경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건이나 선진 문화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식은 교육받은 계층이 사라지고 도서관과 기록이 물과 재난으로 파괴되면서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고등 문화를 보존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생존에 집중했습니다. 몇 세대 안에 한때 진보했던 문명은 생계 수준으로 사는 흩어진 집단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신화와 구전 전통의 이전 지식의 단편을 유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보된 과학, 문자 또는 기념비적인 건축을 실행할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재앙 모델은 인간 문화 발전의 이상한 공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인간이 해부학적으로나 인지적으로 현대적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적어도 5만 년 전부터, 어쩌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였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문명은 우리가 문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난 6천에서 12,000년 내야 고고학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 전 4만 년 동안 인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답은 그들이 수렵 채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명을 가능하게 할 기술과 사회 조직을 서서히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안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그들은 빙하기 동안 진보된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수몰된 해안 지역에서였습니다. 이 문화들은 빙하기 말의 재앙으로 파괴되어 인류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요나군이 유적은 수중 위치 덕분에 지상 유적에 영향을 미칠 침식과 파괴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라진 문명에 대한 몇 안 되는 생존 증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약 10,000년 동안 수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육지에 유사한 구조물보다 더 잘 보존되게 했습니다. 수중에서는 대기 풍화, 인간의 파괴, 그리고 고대 유적을 지우는 다른 많은 과정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구니부터 캄베이만, 쿠바, 해저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수중 고고학 유적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유적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크게 상실되었을 인류 역사의 한 시기로 향하는 보존된 창을 나타냅니다. 연구자들이 현재의 제약과 자금 부족 없이 이 수중 유적지에 접근하여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잃어버린 시대의 진정한 역사를 마침내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음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지만 이는 자연재해로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황금기와 고대 선진 문명에 대한 옛 신화와 전설에는 우리가 인정하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군이 문자가 해독된다면 이 대재앙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에 희생자들이 겪었던 일과 알았던 것을 묘사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미래 세대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장애물 저항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나군이 유적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립연구자, 대학, 심지어 일부 정부 기관들도 일본 해안 수중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점차 명확한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유적지를 문서화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거의 40년 전 유적지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불가능했던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결국 기관의 저항을 극복하고 유적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전면적인 조사와 인정을 이끌어낼지 여부입니다. 가장 유망한 발전 중 하나는 첨단 수중 음파 탐지 및 사진 측량 기술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상세한 3차원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다중 센서가 장착된 자율 수중 로봇을 사용하는 팀은 유적지를 센티미터 수준의 정확도로 지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싸고 위험한 잠수 없이 연구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상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특징들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는 돌 표면의 도구 자국, 물 관리에 사용되었을 수 있는 수로, 그리고 잠수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추가 비문이 포함됩니다. 3차원 모델은 연구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구조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구조물의 안정성과 지진력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어떤 건설 순서가 필요했을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구조물들은 여러 역사적 지진으로 인한 피해 흔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무결성은 수천 년 동안 온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내구성은 구조물을 건설한 이들이 지진공학 원리를 이해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이론적 지식이든 이 지역의 지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순서 분석에 따르면 이 유적은 위에서 아래로 건설되었습니다. 연속적인 층들이 계획된 순서로 발굴되거나 건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직적인 계획과 프로젝트 관리를 나타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술 발전은 비문 자체의 분석에 있습니다. 특수 조명이 장착된 고해상도 수중 카메라로 이전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던 조각의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상세한 이미지들은 문자 체계의 패턴을 인식하도록 훈련된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 입력됩니다. 인공지능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사용된 로제타 쓱통과 같은 열쇠 없이는 문자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패턴, 반복되는 구문, 통계적 규칙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문자 체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망한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요나군이 문자를 언어 데이터로 훈련된 신경망을 사용하여 알려진 모든 고대 문자 체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자와 피상적인 유사점을 발견했지만 현대 인공지능은 인간 연구자들이 놓칠 수 있는 더 깊은 구조적 유사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요나군이 문자는 남아시아의 고대 드라비데어와 특정 통사론적 패턴을 공유합니다. 특히 기호가 복합적인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되는 방식에서 유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고대 일본과 남아시아 사이에 가능한 언어적 연결이 있음을 시사하므로 흥미롭습니다. 이는 해수면이 낮아 이 지역들 간 이동이 더 쉬웠을 빙하기 동안의 고대 이주와 문화적 접촉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조물의 연대 측정에도 더 정확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수중 암석의 풍화 및 생물 침식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술은 구조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잠수해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조물 주변과 내부의 퇴적물에서 채취한 코어 샘플에는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탄소 연대 측정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이 마지막으로 수면 위에 있었던 시기와 잠수된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최근 연구는 요나군이 유적이 있는 지역이 양만에서 12,000년 전에 마지막으로 해수면 위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모든 건설을 확실히 빙하기 후기 시대에 놓이게 합니다. 이 연대 측정은 확립된 고고학적 시간표와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유적지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만, 대한민국, 중국의 대학들은 해양 고고학 프로그램에 요나군이 연구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관들은 여전히 신중하지만 증거가 쌓이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국제 요나군이 연구 이니셔티브라는 연구자 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연구 노력을 조정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유적지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옹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그룹에는 15개국 출신의 해양 지질학자, 언어학자, 고고학자, 엔지니어가 포함됩니다. 이는 유적을 이해하기 위한 최초의 진정한 국제적 노력입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접근 방식은 요나구니의 미스터리가 단순히 하나의 유적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는 플라이스토세 말기 재앙적인 환경 변화로 파괴된 선진 빙하기 문명의 잠재적인 세계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여러 수중 유적지에서 연구를 조율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패턴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장소 연구에서는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구니와 쿠바 해안의 수중 구조물 사이에 건설 기술의 유사점이 있을까요? 문자들이 공통 요소를 공유할까요? 이 다양한 유적지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잠수되었음을 시사하는 연대 측정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국제적인 협력과 데이터 공유가 필요합니다. 요나군이 유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 채널이 부상했습니다. 이들은 고대 미스터리에 전념합니다. 이러한 대중화는 과학적 엄밀성을 항상 존중하지 않는 선정적인 보도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지를 대중의 의식 속에 유지하고 정부와 기관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 당국이 이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을 제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대중의 요구는 학계가 저항할 때조차 자금과 기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유적지를 통제된 고고학 발굴에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찬성자들은 현대 기술을 통해 유적을 손상하지 않고 철저한 고고학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장기간 깊은 곳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원격 조종 차량과 수중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일본 정부를 포함한 반대자들은 안전, 보존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통제되지 않은 발굴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을 언급합니다. 두 입장 모두의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고고학 작업은 어느 정도의 교란을 항상 수반합니다. 그러나 조사 없이는 우리가 보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존과 연구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현재의 과제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은 기술이 결국 인간의 직접적인 접근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자율 로봇 무리를 상상해 보세요. 각 로봇은 손 크기이며 카메라, 센서, 작은 조작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 벌집 위의 벌처럼 요나군이 구조물 위를 떼지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로봇들은 모든 제곱 센티미터를 촬영하고 중요한 손상 없이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공간을 매핑하고 원격 인간 제어하에 소규모 발굴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유적의 완전한 가상 복제품으로 조립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은 물에 젖지 않고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유사한 로봇 시스템은 이미 우주 탐사와 심해 연구를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요나구니에 적용하면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유적을 연구하는 우리의 능력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요나구니 유적 발견 이래로 제기되어 온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인공적인 것일까요? 만약 인공적이라면 언제 누가 건설했을까요? 비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구조물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인류 역사와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까요? 매년 우리는 답에 더 가까워지지만 각 답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발견의 본질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지식에서 빈 공간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랐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냅니다. 요나군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을 바친 연구자들에게 연구는 계속됩니다. 이는 회의론, 자금 문제, 공식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70대인 키무라 박사는 유적지에 정기적으로 잠수하며 매 탐사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호프만 박사는 계속해서 문자를 분석하며 그 성격과 기원에 대한 이론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이 노력에 동참하여 고대 질문에 새로운 관점과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실에 대한 탐구는 일단 시작되면 자체적인 추진력을 얻습니다. 위대한 미스터리를 엿본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단순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이를 추구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잠재적인 발견의 흥분과 배울 수 있는 것의 심오한 중요성 때문입니다.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요나군이 유적의 인공 기원과 고대 연대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옳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아가 문자가 해독되어 만년 전 선진 문명이 존재했음을 밝혀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문명은 문자, 천문학, 정교한 공학,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 함에는 심오하며 과학, 철학, 종교, 그리고 한 종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이는 인류 발달에 대한 고고학적, 인류학적 이론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패러다임은 문명이 몇몇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 장소들에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계곡, 그리고 중국이 포함됩니다. 문명은 기원전 3000년에서 500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문명들은 문자와 조직적인 종교, 전문화된 직업, 기념비적 건축물을 가진 최초의 복합도시 사회로 여겨집니다. 만약 요나구니가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문명이 5000년에서 7000년 더 일찍 존재했음을 증명한다면 이 패러다임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이 생각했던 것보다 2배 더 오래되었거나 그 이상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과서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연대표도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 가르치는 단순한 서사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은 불편한 질문들을 제기할 것입니다. 특정 문화가 최초이거나 가장 발전했다는 가정 위에 세워진 인종적, 문화적 서사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만약 태평양에 알려지지 않은 문명이 중동과 지중해에 익숙한 고대 문명에 앞섰다면 이는 인류 역사에서 이 지역들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민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 서사에서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논쟁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서구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조명되지 않는 곳에서 선진 문명이 처음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이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가정들을 재검토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인류 발전의 방향에 대한 기존 생각들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 함의도 똑같이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종교 전통에는 인류 역사를 비교적 최근의 시간대에 두는 창조 서사와 연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지구 창조론은 성경의 족보를 해석하여 지구가 약 6천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 년이 넘는 것으로 증명된 문명은 이 연대표와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고고학적 증거와 종교적 신념 사이에 긴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과 기관들은 오래된 지구와 진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신앙을 조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더 뒤로 미루는 새로운 발견은 매번 새로운 긴장을 만듭니다. 이는 추가적인 신학적 조정을 요구합니다. 다른 종교 전통들은 고대 연대에 덜 도전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 우주론은 수백만 년에 걸친 광대한 시간 순환을 포함하므로 고대 연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군이 문명의 지식이 자연적인 인간 발달에 비해 너무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 개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인간 지성의 존재를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특정 신학적 입장과 일치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나군이 발견에 대한 종교적 해석과 재해석의 가능성은 엄청납니다. 각 공동체는 기존 신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만약 외계인 연결 이론이 일말의 가치를 가진다고 증명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더욱 혁명적일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문명의 지식과 능력을 기존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류가 외계의 지성체와 접촉했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확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오랜 질문에 명확한 아니요라는 답을 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이 자연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유도된 것이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가 고대 방문자들과의 새로운 접촉을 포함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는 철학과 윤리에 심오한 함의를 가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 문명이 생각보다 더 어리고 비인간 지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 가정이 흔들릴 것입니다. 인간의 특별함과 독립성에 대한 많은 가정이 의문시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일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왔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성과 종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을까요? 조상들을 도왔던 존재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질문들이며 많은 이들이 깊은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더욱 실용적인 관점에서 요나군이 문자가 천문학, 수학, 공학 또는 물리학 분야에서 선진 지식을 담고 있다면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독하면 현대 과학 기술에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천문 관측은 장기적인 기후 패턴과 천체 역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진 구조물 건축을 위한 공학 기술은 지진 다발 지역에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만약 그 문명이 선진 에너지 기술이나 다른 능력을 가졌다는 가장 이색적인 이론들이 사실이라면 그 지식의 회복은 엄청난 실질적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의 공개는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불안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무기화되거나 독점되거나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나군이 비문의 진정으로 혁명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에너지원, 첨단 물질 또는 생물학적 지식 등이 그러합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그 보급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유적지에 대한 연구가 겉으로 보기에 억압되는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당국은 고대 지식을 현대 세계에 무분별하게 공개함으로써 무엇이 촉발될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견이 우리의 의미와 목적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기 위해 항상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신화적, 과학적 기원 이야기를 사용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재앙으로 파괴된 고대 선진 문명의 발견은 영감과 경고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는 혹독한 빙하기 조건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놀라운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영감을 줍니다. 이는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환경 재앙, 우주적 충돌 또는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지 못한 실패로 인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요나구니 기념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격한 기후 변화, 환경 파괴, 그리고 핵무기부터 인공지능에 이르는 기술적 위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나군이 문명의 운명, 만약 그들이 실제했고 재앙으로 멸망했다면 그 운명은 발전이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만드는 기술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돌에 새길 만큼 오래 생존했다면 아마도 이러한 교훈을 후대에 전달하려 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의 유적을 찾을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개개인에게 요나군이 기념물이 진정한 고대 유물로 검증된다면 흥미롭고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류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복잡하고 고대적인 인류 역사를 오랫동안 주장해온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른 확립된 서사의 의문을 제기하고 비전통적인 생각에 더 개방적이 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중요한 진실이 당국에 의해 숨겨지거나 묵살되었다라고 느낀다면 과학과 전문 지식에 대한 과도한 회의론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폭로의 사회적 영향은 그것이 어떻게 제시되고 대중의 이해에 통합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요나군이 기념물이 가장 열렬한 옹호자들이 믿는 바와 같다면 이는 인간의 자기 이해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생각보다 더 길고 낯설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원시에서 발전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상향 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역사는 흥망성쇠의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얻어지고 사라지며 문명이 번성했다가 소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의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해석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탐험의 끝에 다다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요나군이 기념물의 미스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와 논쟁, 추측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조물들이 자연적인 형성물인지 인공적인 건축물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비문이 진짜 문자 또는 침식과 해양 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패턴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우리 미지의 인류 문명인지 외계 지성체와의 접촉을 나타내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현재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다른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요나구니가 제기하는 질문들이 중요하며 진지한 조사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념물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판명되든 아니면 몇 가지 특이한 특징을 가진 흥미로운 자연 형성물로 드러나든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 그 자체가 우리의 지식을 발전시킵니다. 수중 유적을 탐사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문자에 적용된 언어 분석 기법도 중요합니다. 또한 구조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지질학적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과학적 역량에 기여합니다. 요나구니가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판명될지라도
거기서 수행된 연구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유적지를 연구하고 지구의 지질학적, 기후학적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적지를 둘러싼 논란은 과학과 사회가 이례적인 발견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도 가르쳐 줍니다. 확립된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날 때 반응은 호기심과 조사보다는 종종 묵살과 저항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학은 오류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의론과 높은 증거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회의론과 받아들여진 이론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거부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요나군이 사례는 제도적 압력, 경력 우려, 그리고 이념적 약속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발견에 대한 열린 마음의 조사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를 더 의식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즉각적으로 기각하기보다 기꺼이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고대 미스터리와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매료된 사람들에게 요나군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톤헨지, 나스카 라인, 안티키테라 메케오니즘과 같은 다른 위대한 수수께끼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사에 대해 아직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상기시켜주는 장소이자 물건입니다. 이들은 곧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세상을 탐험하도록 이끌었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인류의 발견을 계속 추진하는 감정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지도화되고 이해되었다고 흔히 느끼는 세상에서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여전히 미공개된 비밀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여전히 탐험될 지식의 개척지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단순한 답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구니의 이야기는 또한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무라 박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 구조물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회의적인 시선과 지지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고 있다는 확신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호프만 박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증거가 이를 요구한다고 믿었기에 논란이 많은 이론들을 발표하며 학문적 명성을 걸었습니다. 이는 또한 종종 사비를 들여 유적지를 기록한 다이버, 사진작가,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이해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일반적인 경계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찾는 일이 단순히 추상적인 지적 훈련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요나구니와 같은 유적지를 조사하는 우리의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수중 로봇, 패턴 인식을 위한 인공지능, 새로운 연대 측정 기술, 그리고 첨단 음파 탐지 시스템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념물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사용할 수 없었던 도구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발견들이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현재 그 기념물들은 요나구니 섬 해역 아래에 침묵하고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새겨진 글들은 여전히 번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지식의 한계가 그 메시지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음파 탐지기로 감지된 방들은 아직 탐사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단서를 모으고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밝혀낼 돌파구를 희망합니다. 이 미지의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는 요나군이 미스터리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겸손일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과 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겸손입니다. 역사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겸손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행성에 살았던 최초의 문명도 반드시 가장 발전된 문명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세대에 걸쳐 건설된 것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자연의 힘 앞에서의 겸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지성과 문명을 담고 있을 광대한 우주 앞에서의 겸손도 있습니다. 요나군이 기념물은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 더 유능했을 가능성에 마음을 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출처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이야기를 의심하고 변칙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더 나은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가지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정하고 왜 안 되는지 묻는 호기심입니다. 이는 현재 지식의 한계를 가능성의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군이 기념물이 무엇이든 이것들은 놀라운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들이 진보된 빙하시대의 문명의 유적이든 고대 외계인과의 접촉 증거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혹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특이한 자연 지형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생각하고 질문하고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논쟁을 촉발하고 연구를 이끌었으며 매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들은 지구가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역사가 닫힌 책이 아니며 우리가 측정하고 지도에 표시한 세상에도 여전히 미스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 수중 암석에 새겨진 글은 12,000년 혹은 그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메르 스웨기 문자를 2000년 이상 앞서며 발견된 글 중 가장 오래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우리의 패턴을 찾는 뇌가 언어로 오해한 자연적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 때 그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시킬 것입니다. 아니면 지질학이 의도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모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각주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알려질 때까지 미스터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조용한 목소리를 듣는 연구자들, 모험가들, 그리고 몽상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군이 기념물이 인공적인지 자연적인지 고대 인류의 작품인지 또는 더 이국적인 것인지 증명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조사하고 질문하고 탐구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도적 관성이나 이념적 신념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실 추구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이 어디로 이끌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주와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경이로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긴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본 해안의 수중 유적은 자신들이 가진 비밀을 간직한 채 어둠 속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위로 바다는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흐르고 있으며 인간의 호기심과 이론에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예해하고 발견하고 미스터리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추진력, 이 힘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됩니다. 새로운 연구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중단한 작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언젠가 돌파구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글은 해독될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마침내 요나군이 해저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미스터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영감을 주고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현대적인 지식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행성의 탐험가라는 것을요. 우리는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웅장한 역사의 계승자들입니다. 일본 수중 유적의 고대 글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지성을 기다립니다. 이 글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언어보다 잠재적으로 더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적절하게 연구할 제도적 용기와 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였고 누구이며 또 누가 될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이해할 지혜 말입니다. 요나구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